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소매 판매가 여전히 뜨겁다라는 부분이 확인됐고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또 4.8%대로 올라가면서 지수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제재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거의 5% 이상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오늘 하루에만 60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아쉬운 건 어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엄청난 기세 상승이 있었었죠. 그리고 밤사이 들려온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녹아들 것인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가시죠. 어제장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끝이 났는데요. 시장에 힘이 돼줬던 이슈는 어제 전했던 이 뉴스였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대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시장은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이죠. 어제 시장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8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결국 가서 제대로 달래기를 해줄 것이다. 확정 가능성을 축소시켰고요.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이야기, 결국 바이든 측에서 유가 억제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확인한 바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 때문에 어제 국내장에는 이것이 확전 가능성을 확 줄여주면서 호재로 작용했죠. 양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고요. 상승 종목 비중이 60에서 70%가 각각 넘어가는 흐름 나왔죠. 코스피 상승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당했습니다. 반도체 형님들의 질주로 이제 지수가 끌어올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리튬과 게임 등 한동안 낙폭이 컸었던 쪽으로의 시장 관심이 어제는 강력하게 쏠리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올라선 건데요. 참 이날 흐름이 좀 독특했던 것은 최근 우리 시장은 10년물 국채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마감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 강세를 보인 거죠. 물론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금리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부분은 짚어볼 거고요. 어제 수급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건 외국인이 15거래일 만에 현물 쪽에서 매수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들이면서 매수로 난 거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며 지수를 끌었고요. 하이닉스는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와 장비 쪽이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어제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리튬 감산 이슈 있었고요. 최근에 조달청에서 리튬 재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했다라는 걸 얼마 전 전달 드렸었죠. 리튬주가 어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 일부 종목들이 너무나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 기관 수급, 특히나 그 가운데서 연기금 수급이 화장품 쪽으로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수급 종목들이 최근에 수익률로 봤을 때도 수익률 상위권에 꽤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관 수급의 누적 종목들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어제도 좋았고요. 게임과 로봇 등의 낙폭 과대찾기의 움직임 어제 나타나면서 이쪽 시세도 괜찮았습니다. 헬스케어 지주사 마찬가지고요. 방사선으로 파킨슨병 치료한다라는 이슈 속에 테마 쪽에서는 종합치료, 방사선 치료 쪽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이 흔들릴 때 나름 잘 버텨줬던 보험차, 음식료, 가스 쪽은 어제 내려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죠. 어제 시장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9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관련한 뉴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것을 같이 공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힌트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다. 시장이
정말 신용위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 정도 조정받는 것은 결국 도끼날을 갈면서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도끼날 중에 하나 바로 반도체다라는 점을 10월 5일에 방송을 했었죠. 반도체를 하이에나처럼 째려보고 있자고요. 최근에 반도체 내용 나왔던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정리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D램 생산 라인을 투입해서 HBM 생산을 늘린다라는 이슈도 이때 있었고요. 국내 반도체 수출 부분에서 꽤나 많은 개선세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재고가 준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2달 동안 반도체에 대한 힌트가 정말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저희 9월, 10월 투자뉴스 7 관련 브리핑 모음인데요. 9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졌고 DDR5는 올라가고 DDR4는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심상치 않았던 일본의 반도체, 추석 연휴부터 해서 한글날 연휴까지 쭉 시세 체크를 했을 때 일본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 강했었고 대만의 9월 수출 데이터도 좋았는데 당연히 반도체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9월경부터 해서 대만의 반도체 업체를 공식적으로 커버하기 시작했죠.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HBM 쪽에 이슈가 많았고요. HBM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AI 칩 경쟁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 칩은 귀해졌고 엔비디아는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SK하이닉스에게 선수금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DDR5는 어제 브리핑했던 내용입니다. 마이크론이 DDR5 연내 출하할 것이고 삼성도 이쪽으로 증산하겠다라는 이슈. 그리고 10월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실적으로 우리는 반도체 업턴을 확인받는 느낌이었죠. 어제 보여드린 대로 이러한 힌트들은 다 DDR5의 가격 혹은 매출 비중 상향 조정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무수한 힌트들이 그동안 있었고 어제 거기에 조금 쐐기를 박는 듯한 이슈가 있었던 건 바로 트렌드포스의 자료였습니다. D램 앞으로의 가격 전망 내놨는데요. 4분기 ASP 3에서 8% 거의 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나 서버나 모바일이나 너나 할 것 없이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부침이 좀 심했었던 모바일 쪽, 모바일 DDR5 같은 경우 ASP가 5에서 10%나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담겨져 있었고요. 모바일 부분 내에서도 DDR4마저도 3에서 8% 정도 가격 상승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이 모바일 부분에 대한 미래에셋의 의견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생산량이 상향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재고가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마트폰당 대당 반도체 탑재량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모바일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SK하이닉스 15만 원, 삼성전자 9만 원의 목표가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죠. 자, D램보다 더 심각했었던 쪽이 낸드 플래시였습니다. 낸드 플래시 하락폭이 깊었었죠. 그런데 이 낸드 쪽까지도 가격 상승폭 좀 크게 전망을 했어요. 트렌드포스 측에서 5에서 10 혹은 10에서 15 혹은 13에서 18% 각 제품당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장에 좀 쐐기를 박아주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거기에 최근 나오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도 마치 반분온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문 반드시 온다 이런 느낌이죠. 시티그룹에서는 주요 제조사가 감산하고 있다. 메모리 가격 반등세 보여주고 내년에는 이 메모리 가격이 30% 넘게 오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마이크론 매수 의견을 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 미국의 투자은행이자 증권사인데요. 이쪽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 팹 장비 지출이 하반기에 저점을 지날 것이고 이들의 밸류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였죠. ASML EU부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최상위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 밖에는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줬죠. 대표 종목들부터 너나 할 것 없이 강세였습니다. EUV 쪽도 출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기록하면서 SNS텍도 10% 가까이 뛰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죠. 반도체 쪽이 마치 여러 가지 힌트들이 맞물리면서 어제장에서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라는 건 긍정적이었습니다. 9월 달에 반도체를 저점 매수하는 쪽으로 고민해 본다면 어떻게 추려볼까 증권가의 의견들을 정리했던 바 있었죠. 연말 업황에 베팅을 한다면 대표 주자가 될 것이고 업황 회복 시 빠르게 투자가 되돌려질 곳은 결국 전공정 장비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미세와 첨단 공정 투자를 하려면 이쪽이고 그중에서 EUV는 이렇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 있습니다. 어제는 뭐 사실 너나 가릴 것 없이 다 올라주는 흐름이었죠. 만약에 여기서 HBM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왜냐하면 사실 수급적으로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것은 어제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고 SK하이닉스는 결국 HBM, 엔비디아의 선수금 이슈가 그쪽으로 작용이 됐다면 HBM 쪽이 더 선택지가 매력이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HBM 관련주 쪽이 되겠죠. TSB 공정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해 놨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까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결국 덜 빠졌는데 오를 땐 또 올라주는 주도주의 위험을 보여준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 13만 원 컴백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업황 회복해서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결국 10월 26일에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가가 관건이 될 거고요. 디램 흑자 전환 예상이 나오는데 이 기대를 충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까지 보고 메모리 테크데이도 있다 보니까 그 내용도 살펴야겠죠. 그리고 하나의 관전으로 어젯밤에 써둔 내용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계속 갈등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관전 포인트로 적어놨는데 밤사이에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아쉬운 타이밍이에요. 어제 국내장에서 시원하게 반도체 오를 때 또 이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나올 것으로 예고는 돼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심플하게 작년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가 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작년 10월에는 A100과 H100 고사양 AI 칩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라고 치면요. 엔비디아 것 기준으로요. 이번에는 중국 수출 전용으로 엔비디아가 개발했던 제품이죠. A800과 H800 조금 저사양 AI 칩까지 결국 수출 규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추정키로는 엔비디아 매출은 한 이 정도 피해를 볼 것이고 EPS 기준 6% 정도 감소 예측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측은 즉각적으로 실적에 단기적 영향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사양 칩, 중국의 수출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부분 타격은 감내해야겠죠. 엔비디아 기준으로요. 거밍치는 이렇게 의견을 냈네요. 가장 큰 피해는 중국에서 엔비디아 대체로 선호됐던 인텔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인텔, 엔비디아, AMD 순으로 타격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 AMD 같은 경우는 주 고객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할 경우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인텔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도 우회 수출하는 것도 맞겠다. 그래서 홍콩에 본사를 뒀다던가 혹은 금수 국가에다가 금수 조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 모두 다 통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이슈가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잠시 후 차장님 모시고 그에 대한 시장 전략 챙겨보죠.
그리고 밤에 추가된 데이터. 어제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일정 부분에서 짚었었죠. 그런데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너무나 높게 나왔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변동이 있는 휘발유 쪽을 제외하고도 다른 품목도 다 같이 소비가 좋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소매 판매 내에서 각 품목별로 봐도 다수의 이 품목들이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비가 참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고, 이번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살짝 키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4.8 너머로 뛰어 올라갔고요. 연준의 정책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5.21까지 돌파했죠. 자, 그럼 어제장에서 시장의 기대 요소였던 반도체 쪽 혹은 인플레 정점 지나간다라는 이슈 등이 다시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뉴욕장은 살짝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그래도 강보합,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한 채 거래 마쳤는데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강한 미국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뛰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규제 이슈까지 있었죠. 이 때문에 장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낙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키드 마틴 등의 업체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모두 예상을 좀 상회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뉴욕 멜론은행이 예상 상회 실적을 내면서 그래도 은행권 일부에서 대형은행들은 좀 좋은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덕분에 2% 이상 뛰어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규제 이슈 속에 4% 넘게 급락, 5% 정도 하락했다라는 것은 60조의 시총 증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는 인도량이 예상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5% 넘게 빠졌습니다. 니콜라도 급락했는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LG 엔솔에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영향이 있을지 한번 오늘 장중 체크하시죠. 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잠시 후에 그건 살짝 짚겠습니다. 결국 빅테크 업체들이 어제는 모두 상승권에 있었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흔들림을 보여주네요. 엔비디아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5% 가까운 빠짐이 있었고요. 메타나 테슬라는 비교적 그래도 오늘은 잘 버텼다로 해석이 되겠죠. 브로드컴 중국 당국의 VM웨어 인수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미중 사이가 이렇게 되니까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2% 정도 빠졌고요. VM웨어는 7% 정도 급락 나왔네요. 애플은 계속해서 아이폰 이번 신작에 대한 판매 저조 우려감에 아직은 눌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좋지 않았던 쪽에서는 풍력 많이 빠졌고요. 로봇, 반도체, 빅테크. 좋았던 쪽은 음식과 의류 쪽, 이런 쪽은 지금 소매 판매 데이터 보니까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태양광 종목들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하나솔루션 부지에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 눈에 띄고요. 전기 설비 쪽도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자, 전쟁 얘기죠. 전쟁 정말 예측 불가능입니다. 바이든의 달래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학살로 규정하겠다라며 우리도 무언가 행동할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 들려온 소식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과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을 폭격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추정치가 정확치는 않은데 사망자가 적게는 300, 많게는 800 정도까지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또 환자와 난민의 위주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맹비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병원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내에 다른 테러 단체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가 심리적으로는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또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쪽으로 무게가 기울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 하마스의 군사조직 최고 지휘관 아이만 노팔이 사망했다라는 소식
소식도 있었네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 수출 데이터들 매달 점검하고 있는데 10월 4일에 이제 잠정치 내용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 봤을 때 피크아웃이 없다 이런 얘기 짚었었죠. 그리고 이날 김민진 차장님과 같이 변압기에 대한 전략을 짜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제장에도 이쪽이 참 흐름이 괜찮았네요. 요즘 여기저기 반도체에 대해서 뭐 미세 공정의 증설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용수가 부족하다 혹은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TSMC도 어제 용수 부족으로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부족을 메꾸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분명 뒤따를 텐데 사실 변압기는 올해 내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AS 오늘 해가도록 하죠. 자, 일정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GDP 나옵니다. 중국 경기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고요. 물가 데이터 그리고 ASML,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업체들 실적까지도 나오니까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다룰 게 많아서 속도 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정 앵커 주제는 못난이들의 반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판을 좀 나름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낙폭 과대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들이 어제 힘을 좀 내줬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못난이로 평가받는 종목들이 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표적인 못난이 종목들은 바로 게임주와 리튬주였습니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또 다른 낙폭 과대주는 뭐가 있을지 하반기에는 또 어떤 쪽이 오를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리튬주 보겠습니다. 바닥을 이제 찍고 나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꽤나 남았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미래산업이나 다이나믹 디자인부터 미래나노텍 등등의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장 전 성공 전략에 이창환 부장님께서 출연하셔서 이 강원 에너지를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6% 정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건 결국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탄산 리튬의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한 3거래일 전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부진했었는데 정말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대비해서 5%가량 올라간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리튬의 가격 방어를 위해서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중국의 탄산 리튬의 생산량은 전월 대비해서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인도분 탄산 리튬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9월 말 대비해서 20%가량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탄산 리튬의 가격이 반등하니까 2차 전지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양극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또 2차 전지 업황의 구조적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내면서 그 부분이 여전히 2차 전지주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장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이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면서 3분기에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 4분기에는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추가적으로 5에서 10%가량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9월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을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한 1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역시나 아직까지 이 리튬 가격의 추세적인 반등은 좀 더 일러 보인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57만 9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증권에서도 지금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유럽의 OEM사의 수요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양극재 수율의 안정화 시기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내리기도 했고요. BNK 투자증권에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에 첨단 소재의 수익성의 큰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튬 가격의 하락이 이번에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하면서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주들을 좀 오르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게임주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고 어제 이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네오위즈가 될 텐데요.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이 피해 거짓이라고 하면 다크 판타지 소울라이크 게임이고요. 싱글 플레이 액션 RPG입니다. 북미나 유럽이나 일본 쪽이 아무래도 콘솔 게임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좀 수요를 나타내는 쪽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외 매출이 90% 이상을 기록했고요. 이미 손익 분기점도 넘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고전인 피노키오 게임을 재해석한 세계관 그리고 그래픽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하고요. 플랫폼별 최적화, 소울라이크 장르에 충실하다라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전문 리뷰 사이트에서 평균 평점이 80점대 정도 되고요. 90%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게임 관련한 이런 시상식에서도 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오위즈의 앞으로 이 대중들의 기대 여전하기 때문에 주가에 이게 잘 녹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3N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제 대형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넥슨일 텐데요. 이게 이제 3N에서 1N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넥슨의 독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게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넥슨 같은 경우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다가 앞서 체크해봤던 중형사죠. 네오위즈도 굉장히 선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FN 가이드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C소프트는 주력인 리니지 시리즈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적자를 또 낸다면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시네탑이나 세븐나이츠 키우기 같은 신작들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의 반영이 본격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4분기쯤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성장세 자체가 좀 무뎌졌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역시나 증가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대작이 있었는데 이게 초기에는 구글 매출 순위가 2위였었는데 14위까지 좀 내려갔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이 순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웠습니다. 그 밖에도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W게임즈, 웹젠까지 이 중소형 게임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체크해봤던 넥슨과 네오위즈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넥슨 쪽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꽤나 크게 잡았고요. 그리고 6월 말에 출시했던 게임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고 이외에도 던전앤파이터나 메이플스토리 같은 여러 가지 라이브 게임에서 매출이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체크해봤던 신작 게임이죠. 피해 거짓의 글로벌 시장 흥행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게임주들 대표적인 종목부터 해서 그리고 넥슨, 네오위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하반기에 이들 중에서 과연 남다르게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님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이 좀 안 좋으신가요? 네, 조금 안 좋은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러면 좀 간결하게 네.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사실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주도주로서의 반도체도 한 번을 확인받는 느낌이었고 2차 전지 쪽도 사실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좋은 시세가 나왔고요. 바이오도 괜찮았고 낙폭과대 종목까지 좀 두루두루 관심 받았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도 우호적이었고 그러던 사이에 이제 밤에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살펴주시죠. 네, 15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매수의 전반적인 금액 자체가 모두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국내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확산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확전 우려감이 좀 낮아졌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IT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조금은 아쉽게도 이제 전일 미국 시장 내에서 IT 섹터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약간 우려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일 IT 섹터의 급락을 만들어낸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이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엔비디아의 첨단 GPU 이러한 쪽을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의 규제가 완화된 국내 기업들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을 점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분명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실적 개선의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한 이틀간 SK하이닉스가 어제 신고가를 가면서 SK하이닉스 관련 소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 주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단기 조정 시 진입인가요? 그렇죠. 그런 의견대로라면. 것도 역시 진입이라고 좀 판단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가 엔비디아의 실적에 크게 위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하되 말씀드렸듯이 워낙 엔비디아의 지금 이번 발표될 실적까지는 긍정적이고 11월 달에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멘텀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조정 시에는 역시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이번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HBM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한다면 일단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말씀 주셨어요.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중기적 실적 충격에 대해서 분석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살피면서 대응은 필요하겠죠. 중기적으로 좀 실적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진다면 주가도 분명 영향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뉴스들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같이 전달할 거니까요. 투자뉴스 7 계속 체크해 주시죠. 자,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의견 주셨고 비교적 긍정의 사인입니다. 전력기기도 저희 잡아볼게요. 10월 3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변압기 얘기를 했고 변압기 모멘텀은 이제 브리핑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공장 돌리려면 인프라에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미국은 오래된 변압기 갈아치워야 되니 그쪽의 모멘텀입니다. 최근에는 일진전기, 재룡전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데 효성중공업 등등의 대형주도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더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커버라는 게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 데이터가 약간 충격이었었죠. 저희가 이제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크게 급감을 하면서 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그나마 긍정적이었었던 부분은 단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8월 달에 안 좋았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름 성수기, 휴가 시즌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영업일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출 부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9월 달, 10월 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이 유틸리티,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전, 15년 전 성수기 시즌을 봤을 때요. 대략적으로 2년 정도는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변압기 단가가 연초 대비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은 지금 공급 계약을 맺는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은 단가로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변압기 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 YOY 기준으로 매출액 자체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2년 정도의 공급 계약을 맺는 것도 수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내후년까지의 실적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추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 변압기사 위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중소형 변압기로 조금 옮겨오실 겁니까?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대외 디스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대형 기업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HD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도 안 좋으신데 자꾸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섹터 곧장 넘어갈게요. 어제 게임 그리고 리튬 한동안 게임이야 뭐 사실 조정이 좀 길었고 네. 리튬도 한동안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쪽 등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못난이들의 반격 앞서 슈앵커가 정말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제 슬쩍 고개를 들고 네. 있고 뭐 재고가 없고 중국에서 감산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맞물렸어요. 리튬주부터 먼저 전략 주시면요. 네, 사실 리튬주들은 일전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리튬 업체들의 원가, 생산 원가나 아니면 마진을 고려해 봤을 때 4분기에는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일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인위적인 감산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지금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것은 인위적인 정부의 감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낸 가격의 반등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원자재든 어떠한 제품이든 공급견인 공급견인 가격 상승과 수요견인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의 축을 놓고 봤을 때 사실 훨씬 더 좋은 것은 후자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배터리 쪽 혹은 리튬이 수요견인과 함께 가격이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는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하락 일로를 걷던 리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났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흐름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 주가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럽 쪽 수요에 대한 회복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단기적인 투자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대응만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얘기 주셨고요. 게임은 어떨까요? 어제 네오위즈 피해 거짓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성장주 딴에서 다 전반적으로 좀 고개를 들었던 모습이었는데 게임주는 많은 분들이 보유자분들이 거의 포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응을 포기한. 사실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아직도요. 전반적으로는. 네. 하지만 어제 이제 네오위즈가 급등했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00만 장 돌파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허들을 좀 넘어섰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시장에 안정감을 좀 심어줬습니다. 우리 BEP 넘어섰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좀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우선 성공적인 컨설 대비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컨설 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게임주들에게 긍정적인 뉴스 소식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대형 게임사들의 실적 눈높이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다라고 해도 사실은 절대적인 이익폭 자체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점인데요. 지금 시장의 변화 요인들이 MMORPG에서 뭐 콘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의 축소도 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기준으로 YOY 데이터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MMORPG보다는 뭐 퍼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다른 장르의 게임 속에서 성공하는 게임주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은 보수적인 네. 의견이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게임주들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 안 주실 건 거죠? 우선 이제 뭐 당연히 당면에 있는 프로젝트 T에 NC소프트를 먼저 한번 진짜 성공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관전으로 보자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넥슨 게임즈 정도가 아무래도 중소 게임 쪽을 잘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정도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고 변화의 포인트가 감지되면 또 차장님께 같이 얘기 듣겠습니다. 출연하시는 날 아니시더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를 하단으로는 내보낼 수 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타이밍 잡아주시죠. 자, 다음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을 찾아봐야 될까요? 호텔신라 주가 재평가 기대 할 수 있을 것인지. 어제 네. 글로벌 텍스프리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텔신라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한 달여간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 자체는 눈높이 대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유치들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이 눈높이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광객 위주의 성장세가 지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마진 자체는 크게 회복될 것이다. 3분기 실적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내년도의 실적인데요. 내년도의 실적 자체는 해외 글로벌 쪽에 들어가 있는 주요 해외 면세 채널과 함께 국내 면세 그리고 공항 면세까지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주가의 하락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예상 대비해서 아쉬운 중국 쪽의 데이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 부분보다 더한 것이 이제 수급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공매도 비율이 거의 2%포인트 이상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은 10월 초 중순부터 12월 초 중순까지는 공매도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단기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급증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공매도의 축소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안전적인 하단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 요인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라인만 딱 정리할게요. 네, 목표가는 84,000원 제시라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듣자마자 빨리 끝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욕심에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차장님 고생하셨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